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프라임타임 오세혁입니다. 네, 김세영입니다. 네, 구글이 오늘 새벽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나란히 1%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개인은 모두 사고 있지만 외국인은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간밤에 AMD가 17% 넘게 밀렸고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반도체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장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3%대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2월 5일 목요일 오늘 증시 프라임타임 주요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는 지금 코너입니다. 오늘장 시장이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정말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소재민 대표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순매수 그리고 매도 상위에 제약바이오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D&D 파마텍 최근에 계속해서 횡보 중인데요. 오늘장 반등 중이고요. G2G 바이오도 올라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프라임인트픽 시간입니다. 최근에 양자컴 관련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한 양자컴 종목들도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런 독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공략주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종목과 시장 전략까지 한 번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셀트리온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주의 동반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격 프라임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수전에 팀 코리아가 총 출동합니다. 북미발 훈풍 속에 K방산, 조선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프라임 딥톡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딜사이트 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월 5일 목요일 증시 프라임타임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투자 상위 1%는 지금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번 주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고수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할까요?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규모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좀 똑똑해진 거겠죠? 사실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면 다음 날 또 바로 수익 주잖아요. 사실 이게 학습의 효과가 좀 무서운 네. 거죠. 맨날 이렇게 툼에 나왔을 때 어떡하지 하면 꼭 다음 날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다들 와 오늘 빠져도 또 사면 내일 또 수익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매수세에 넣는 건데 네. 뭐 사실 오늘 시장 하락을 겁먹을 필요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글 실적 발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기대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포인트, 약간 네. 구글이 시장에 약간 좀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 때문에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이라던가 구글의 시간의 주가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자, 현재 미증시가 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 산업 오케이 성장하는 거 인정. 너네 돈 잘 벌 거야. 근데 그만큼 많이 벌 수 있겠어? 지금 너네가 투자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너네 101만 원 버는 거 아니야? 99만 원 버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 이렇게 많이 투자해갖고 남는 게 있겠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보면은 AMD 같은 경우도 실적 되게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뭐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러면서 빠지는데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이 예상이 기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밀렸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억지로 그냥 까내리는 그런 예, 느낌이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된 것도 결국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돈을 잘 벌 건 알지만 이만큼의 투자를 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계속 생기니까 그러면 점점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점점 줄이면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 뭐 AMD라던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네. AI 설비에 대한 투자를 점점 줄여나간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 실적 점점 줄어들겠지? 물론 그래도 실적은 높겠지만 네. 어쨌든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진 못할 거야라는 우려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했던 게 구글에서 아니야, 우리 돈 진짜 잘 벌거든. AI 소프트웨어 돈 잘 번다. 네. 이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구글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아침에 보면서 아, 됐다. 드디어 구글이 큰 건 했구나. 네. 그럼 이제부터 시장이 AI 소프트웨어 진짜 돈이 되는구나. 이 정도 투자했는데 이만큼 돈 버는 거 보면은 그래, 믿을만 하겠어라고 이렇게 갈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구글이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투자하려고라고 말을 던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원래 한 구글이 한 1,200억 달러 정도 투자하려나 오래했는데 아니야 1,800억 달러 투자하려고 이러니까 지금 원래 시장이 계속 기겁했던 건 AI 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고 네네. 있었는데 그거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더 호들갑 떠는 거죠. 실적 잘 나온 건 알겠는데 또 그것도 괜히 찝찝해진.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걱정하고 있는 걸 구글이 약간 대놓고 우리는 돈 잘 버니까 더 많이 투자할 거야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미증시에서 어떻게 시장이 해석해서 미증시가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우려가 됐던 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적이 구글이 기대치를 못 미쳤을 때, 만약에 못 미쳤을 때가 문제였는데 네. 그 기대치를 이미 다 충족시켰거든요. 그리고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오라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는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시장에 좋은 메시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그냥 억지로 까내리려고 그냥 하는 거죠. 억지로 내리려고 하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뭐 시장 밀린다라고 해봐야 뭐 지정 확정 리스크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봐야 그게 지속성을 가지는 이슈보다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서 시장이 조정 나와도 뭐 조정폭 뭐 순간적인 충격은 좀 투매가 나오면서 좀 크게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방향성을 바꿀 만한 이슈는 딱히 없는 만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일단은 딱 포인트 정도만 잡아드리면 네. 일단 대략적으로 한 5,050, 5,100 요 정도 라인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한 5,100포인트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윗구간은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5,100포인트 여기 이탈하면은 그때부터는 투매 이때도 기회는 기회인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럼 이때 여기 이탈했을 때는 한 차례 더 투매가 크게 흔들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5,100포인트 이탈했을 때는 약간 손실이어도 좀 덜어내고 밑에서 그 종목 그대로 다시 잡는다 마인드. 버틸 거면 버티셔도 되는데 네. 뭐 사실 우리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1,100포인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00포인트 이탈하기 전까지는 기회다, 하락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100포인트 이탈하면 다음 날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땐 마찬가지로 비중 줄이고 뭐 1,050포인트라던가 이 아래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큰 틀의 전략만 딱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시장 빠져도 뭐 별로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드렸으니까 매매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구글 실적이 변곡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하락해도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다만 그 하단 지지선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시장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럼 이런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지금 초고수들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오늘장 실시간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네, 탑10 종목들은요. 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D&D 파마텍이 올라와 있고요. SK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현대차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은 계속해서 주가 횡보한 종목인데요. 오늘장 다시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머크에 기술 수출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실적 공개 자료에서 임상 이상 핵심 파이프라인은 언급됐다라고 합니다. 최근 오름세였는데 지금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강보합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철강을 제외해서 주요 사업 부문의 영업 실적 개선 가시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리튬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었죠. 일주일 내내 포스코홀딩스는 반등해 하고 있고요. 오늘도 다시금 고점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2% 이상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AMD 가이던스 실망으로 인해서 미국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샌디스크가 밀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순매수 상위에 있긴 하지만 나란히 주가 3%대 밀리고 있고요. 6위에 올라와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 4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에 부합은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최근 우하향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2%대 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짚어드렸던 LG CNS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탄탄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 자리도 앞으로 조금 더 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자리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자리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제가 또 매번 뻔한 얘기들만 하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의 이슈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 종목 검색하면 매우 알죠. 자세하게 나와 네. 있습니다. 우리는 종목을 매수할 때 올라간 이유를 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 이유가 궁금한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올라간 이유를 보면서 이 종목 앞으로도 더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올라갈 이유, 얘가 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물론 그런 이유가 아직까지 시장에 나와 있지는 않겠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추측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 LG CNS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슈가 존재를 네. 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 센터 지금 매력적인가? 라고 하면 아까 앞부분에 제가 구글 실적 잘 나왔다 그랬죠. AI 소프트웨어 실적 좋았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미증 씨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어요. 아, AI 소프트웨어 돈 되나 보다. 그럼 뭐 투자하는 거 오케이 인정. 그러면 어디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게 되냐면 데이터 센터. 그렇죠. 오라클 쪽이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엔비디아, 오픈 AI, 오라클 이런 쪽이 오라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AI 소프트웨어 돈 벌이 될까? 근데 오라클 데이터 센터 짓는 얘네들한테 투자를 해도 될까? 약간 이런 의문 때문에 오라클이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구글이 보여줬거든요. 우리 AI 소프트웨어 돈 되는 거 봤지. 그래서 투자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라클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오라클의 주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갈까? 아, 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 아침 방송에서 제가 10시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원전, ESS, SOFC, 전력설비 이런 얘들이 오늘 올라가는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주 엄청 많이 좋았죠. 올랐고 네. ESS 관련주도 오르고 전력설비도 말할 것도 없이 올랐고 SOFC 두산표셀까지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제는 뭐 뉴스 봤을 때 뭐 한미 뭐 이렇게 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네.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연결이 되고 데이터 센터랑 파생될 수 있는 섹터가 그 네 가지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제 좀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제의 상승이 단발적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오늘 뭐 그쪽 안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밀리는 종목들은 생기겠지만 만약에 오라클 쪽의 반등이 오늘 저녁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쪽이 2월 달에 한 번 더 순환매 돌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LG CNS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러면 LG CNS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의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도 있는데 네. 지금 미증 씨가 만약에 내려가거나 횡보를 했을 때 뭐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결국 시장에 산업 이슈가 크게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 그랬을 때는 시장 이슈를 기다리면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없나? 뭔가 경기가 좋아진다 뭐 이런 뉴스가 없나? 이런 걸 대기하면서 나스닥이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슈 공백기란 말이죠. 네. 마땅한 산업 이슈도 없겠다. 그랬을 때 한 번씩 떠오르는 게 정책 관련주, 정치 관련 이슈들이 한 번씩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 이슈 공백기 틈에. 그럼 그때 떠오를 수 있는 게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이기도 해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중요한 게 이것도 말하면 기니까 예. 그냥 짧게 말할게요. 그냥 네. LG CNS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해가지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묶여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런 약간 이슈 공백기 때 이슈가 만들어져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해주는 것들은 사실 지금 뉴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신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종목을 잡는다라고 하면 투자의 안정감이 좀 올라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LG CNS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 자체도 윗구간에서 단기 박스권 형성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뭐 밀린다? 얘가 밀린다라고 해도 뭐 네가 밀려봐야 65,000원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뭐 빠지면 까짓 거 더 산다. 왜냐면 얘 실적도 괜찮죠. 데이터 센터 이슈도 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도 있어요. 뭐라도 하나 엮이면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밀린다라고 하면 그걸 오히려 겁먹지 말고 분할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냥 이 얘기 들으면 LG CNS 진짜 좋아 보이는데 빨리 지금 사야겠다. 뭐 지금 왕창 사요. 근데 밑으로 만약에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지면 어쩔 줄 몰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매매할 때 말하는 게 지금 내가 산 가격이 네. 바닥이거나 내가 사자마자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는
접어두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를 먼저 머릿속에 담아놓고 매매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여기까지 눌렸다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눌렸다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조금 사고 뭐 여기 중간에서 한 번 사고 이렇게 중간에서 총 3번 사야겠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죠. 그럼 빠지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다 해서 사놓고 빠지면 어떡하지? 추매를 해야 되나? 막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미리 생각해 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LGCNS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121선 여기까지도 한번 눌림은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한 74,000원 정도 라인 여기가 첫 번째 저항 라인이에요. 이 자리 위로 소화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우상향 좀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엔 오라클이 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증시에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모멘텀을 들고 있는 LG CNS, 스테이블 코인 이슈까지 묻어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이 시각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순매도 종목들은요.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 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주고 있어요. 다만 주가는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G2G바이오, 올릭스는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대에 머물러 있고요. 셀트리온, 저희 공략주였죠. 오늘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연매출 4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3%대 강세였다가 상승폭을 약간 줄이긴 했는데요. 22만 원 트라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두는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촉발됐던 상장 폐지 리스크 해소가 됐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18% 내외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주인 6위에 있는 TLB는 4%대 밀리는 중이고요.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호텔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 업황이 약간은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장 4% 하락하다가 낙폭을 줄이고 양봉으로 전환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 올라와 있는 삼양 NC캠, 삼양그룹의 국내 최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기업입니다. 무상증자를 결의했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장 5% 내외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최고가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12위에 올라와 있는 고영도 어제자 호재를 발표하면서 3%대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는 현대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부동산 업황이 좀 제가 안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실적도 좋고 주가 흐름도 괜찮았어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원전하고 묶여서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이죠. 예.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1월부터 방송 초기부터 항상 말했던 거. 네. 지금 시장은 덩치 큰 종목 봐야 된다라고 하고 그 덩치 큰 거 안에서 그냥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사세요 말 안 했잖아요. 제가 요즘 시장 트렌드를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상승 돌파한다면 더 갈 것이다. 그쵸, 뭔가 네. 완벽하진 않지만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 종목이 과열이 되면서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다. 우량주 안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현대차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달에 말했던 종목들 진짜 다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단순히 뭐 원전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 원전 이슈 아까 제가 말했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게 채스님 원전 같은 거는 어떻게 좀 더 갈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했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면 그 밑에 파생되는 게 원전이라고. 그럼 원전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으로 막 보유세 막 올린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다. 뭐 양도소득세를 뭐 막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 단계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쪽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와 아까 말한 정치 정책과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LG CNS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다라고 했죠. 그쪽도 데이터 센터와 정책, 스테이블 코인으로 묶을 수 있는 거고 네. 이쪽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에서 파생되는 원전과 정책인 주동산 공급 대책 이거랑 묶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를 밟고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네. 목표가를 그럼 얼마로 볼까요? 사실 이런 종목의 목표가 잡는 건 의미가 없고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끌고 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에요. 뭐 얘가 20만 원 갈까요? 저도 모르죠. 15만 원까지 갖다 밀릴지 20만 원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 종목의 추세 어디를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만 파악하시고 매매하시면 되는데 일단 대충 보니까 60분봉에서 한 121선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계속 조금씩 이 이평선이 바뀌
바뀔 거예요. 1시간마다 봉이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네. 여러분들이 본인이 HTS나 MTS 키셔서 60분 봉에서 121선 설정해 놓고 여기만 한 2시간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에서는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간다? 지금 들어가면 현가가 한 10만 4천 원 정도 되니까 네. 10만 4천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목표가는 없다. 목표가는 자기 그릇대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랑 정책 이 두 가지 섹터 이슈가 묶여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정책 모멘텀과 함께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 가시면서 주가 추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대건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주간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고수들의 5거래 매매 패턴은요. 네, 지금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더존 비주온과 네이버, KB금융, 삼성전자 등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해서 국내외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장을 이어갈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는 더존 비주온이 꼽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실망감으로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약세를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대 금융지주들의 실적 모멘텀과 함께 주가도 순풍을 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주가 올라와주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효성중공업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조선 업계가 1월에만 5조 원이 넘는 무더기 수주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조선 오팡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7위에는 대한조선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IT센글로벌은 9위에 있는데요. 비철금속 업종입니다. 간밤에 비철금속이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이 종목도 주가 함께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저희가 현대차를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뉴스를 찾아보는 제 자신을 좀 반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뭐 심리적인 이슈 그리고 이런 차트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에 있을까요? 사실 현대차 왜 좋아요라고 하면은 뭐 현대차 지금 실적 이번에 좀 나쁘긴 했는데 네. 관세 업하고 뭐 현대차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또 미래의 먹거리 로봇도 하고 있는데 로봇도 현대 나쁠 게 뭐예요? 네. 다들 그러니까 현대차 만세 계속 가자 막 100만 원 간다 막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말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마냥 좋게 그러니까 막 그냥 마냥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 결국엔 가겠죠. 결국엔 가는데 네. 결국 주가라는 게 내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100만 원을 나중에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 종목이 지금 바로 갈지 50만 원 찍고 막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단계적으로 바로 갈지 아니면 50만 원이었던 얘가 3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60만 원 갔다가 45만 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고점을 올려갈지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잘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여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말로는 다들 장기 투자를 외치지만 사실 빠지면 두렵기도 하고 하니까 네. 가장 좋은 거는 얘가 여기를 이탈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미리 좀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저한테 지금 사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사도 돼요. 대신에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관점으로 지금 최근에 강한 상승 이후 밑에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46만 원과 52만 원, 53만 원, 그러니까 46만 원, 53만 원 요 사이 구간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횡보를 하면 과열됐던 피로도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약간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가는데 잘 가서 따라잡았는데 횡보하다 보면 다른 건 잘 가는 것 같은데 얘는 횡보하네 재미없어 하고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과열됐던 투심들이 좀 누그러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횡보 구간이 끝나고 나서 이 위를 돌파하냐 아래를 돌파하냐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네. 자 그럼 53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멋진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46만 원 정도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좀 더 추가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차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얘가 53만 원을 뚫기 힘든 자리구나. 여기 뚫으면 더 가는구나. 그럼 내가 현대차를 지금 샀으면 53만 원 정도, 52만 5천 원 위로부터는 조금 그래도 한 5%, 6% 정도 수익이니까 한 20, 30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의 일부는 거기서 좀 팔자. 왜냐면 여기 못 뚫고 밀리면 또 46만 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53만 원 뚫었어. 그러면 뚫었네. 이제 저항 뚫었으니까 팔았던 걸 그때 다시 불타기 하는 식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정 수량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구간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면 훨씬 결과값이 좋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46만 원까지 얘가 진짜 빠졌네. 그럼 여기까지 빠진 건 겁먹을 필요가 없죠. 더 사면 돼요. 46만 원에서. 근데 얘가 46만 원을 깼네. 그럼 박스권 횡보하다가 깼죠. 현대차가 미래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충격파가 40만 원 정도 선까지도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46만 원 이탈하면 아래로 한 10%가 더 빠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네. 굳이 끝까지 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길게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의 한 20-30%라도 덜어내고 그래봐야 약손실일 테니까. 네. 약손실이니까 덜어내고 밑에서 그 수량 다시 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량주를 대응하셔야지 그냥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다 팔 생각만 하면 약간 그렇게 하다가 엇박자 한 번 타면 계좌가 많이 꼬일 수 있으니까 현대차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46만 원과 53만 원 박스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상단 돌파하면 적극적으로 더 보셔도 되고 하단 이탈했을 때는 조정이 좀 단기적으로 커졌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워낙 또 핫한 종목이었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분할 매수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순매도, 주간 순매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엔터주 다 올라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ABL바이오는 좀 호재가 있긴 했습니다. 뇌혈관 장벽 투과 플랫폼 기술, 그랩바디를 활용해서 차세대 치료 접근법 치료 물질을 효과적으로 전신 조직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 덕분에 좀 확장성이 입증됐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오늘장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4위에 올라와 있죠. 고점 랠리 보이다가 오늘은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3%대 약세고요. 한화비전은 SK하이닉스양 TC본더 공급하는 기업이죠. 최근 주가 흐름 우상향 보이다가 오늘장은 반도체가 조금 밀려주면서 2%대 하락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밀리면서 SK스퀘어의 주가도 함께 밀리고 있습니다. 커플링 되는 종목이죠. SK스퀘어는 오늘장 5% 가까이 좀 약세를 그려주고 있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앞세워서 유럽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미국 시장 진입 전략도 검토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전 관련주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죠. 10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대표님의 공략주가 보입니다. 바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로 사실은 수익을 많이 봤었어요. 2차 전지주 지금 뭐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네. 핵심만 그러네요. 딱 말씀드리면 예. 43만 원 아래까지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물리면 좀 더 사시 뭐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43만 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 쌓아가면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도 저항 돌파했고요. 월봉에서도 지금 월봉상 되게 견고한 저항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33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아래로 10% 정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위로는 20% 정도 열려 있죠. 아래로 10% 떨어질 수 있는데 위로 20% 열려 있다? 그럼까지건 아래로 10% 열어두고 잡고 위로 20% 채우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샀다가 수익이야. 언제 팔지? 43만 원 오면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배고프면 또 몇 알 팔고 밀리면 좀 다시 사고 이렇게 좀 편하게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이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자세한 전략 만들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대표님께서 워낙 또 수익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리뷰를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셀트리온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당당하게 터치를 했고요. 한미약품도 일전에 이미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다시 볼만한지 궁금하고요. 모킨스전자, 가온칩스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또 궁금해하시니까 짚어드려야겠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네, 예. 그 QR코드 오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사도 돼요라고 말을 한 맞습니다. 뒤로부터 한 30% 정도 또 올라갔을 올랐어요. 거예요. 와. 그래서 오킨스 또 다시 살 가게를 방에서 조금 더 잡아드릴게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그러면은 그때 목표가 찍고 밀린 것 중에 살만한 거 뭐 있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가온칩스 지금 자리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가온칩스 같은 거 물려도 돼요. 이거 물려도 어차피 다시 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가온칩스 사셔서 그냥 지금 사서 그럼 짧게 본다? 짧게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7만 2천 원 정도? 지금 사서 7만 2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물렸어요. 얘 어떡하죠? 라고 하면 뭐 빠져봐야 지가 6만 4천 원 아닐까? 만약에 이 이상 빠진다라는 건 시장 지수 밀려서 빠지는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킨스 말씀드려 다시 사도 된다고 말했고 많이 올라갔죠. 이번엔 가온칩스 다시 사도 되는 자리니까 가온칩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제약바이오 뭐 살지 모르겠으면 그냥 셀트리온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뭐 변동성이 좋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얘도 중요한 저항 다 돌파하고
올라간 거라 또 지금 제가 22만 5천 원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그 자리는 이미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폭 눌리고 있는데 사실 22만 5천 원도 약간 소심한 목표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한 20,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고점을 올려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다 팔지 말고 절반은 들고 있고 절반은 쭉 긁고 가면서 절반 가지고 사고 팔고 반복하는 게 좋거든요. 네. 다음은 한 23만 5천 원 정도 라인을 다음 목표가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한 20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려준다? 21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 그럼 그때 또 다시 사셔도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아래로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주식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내가 수익을 볼까? 사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해야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더 중요한 거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오. 거예요. 다들 종목만 집중하면서 어떤 맞아요. 종목 좋아 보일까 하면서 따라다니시는데 네. 방법만 알면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을 사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게 어허. 주식입니다. 그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략과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 아래 QR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격 프라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각 10시 31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세 가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동반 상승 서막인가 셀트리온의 역대급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최근 제약바이오주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과 기술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본격적인 반등장에 진입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수요 폭발, AI 데이터 센터주가 주목된다.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돌리고 시킬 것인가가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이제 AI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격상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2차 전지주의 동력은 다시 ESS인가?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으로 고전하던 2차 전지 업계 ESS라는 강력한 구원 투수를 만났습니다. 2차 전지주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실적을 발표했죠. 역대급 실적이 발표가 돼서 저희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4조 1,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1,600억 원대. 일단은 지난 4분기는요, 매출액 기준으로 1조 3,3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5.06%, 전분기 대비 29.27% 상승한 기록이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면요, 지난 4분기 4,75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41% 상승했습니다. 이게 2024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4,900억 원이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중요한 건 3분기 실적 대비에 대한 이 영업이익 증가분이 굉장히 좀 컸다는 부분인데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 대비해서는 한 57.6% 정도가 증가가 좀 됐는데 사실 뭐 개별적인 요인들을 보면 제품에 대한 다각화 부분들이 이번 실적을 좀 상당하게 좀 이끌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램시마, 뭐 트룩시마나 뭐 허즈마 같은 기존 어떤 블록버스터 신약을 좀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는 뭐 램시마, SC 제형제 그리고 여기 대해서 유플라이마 같은 뭐 신규 제품에 대한 포트 다각화 부분이 전체 매출 포션의 한 50% 정도를 좀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올해 연간 이익 추정치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계기 관점에서는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중요한 건 이제 OPM일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10%대 초반에 형성이 좀 됐는데 이번 연간 실적에 대한 OPM을 보니까 한 28% 정도, 이익률이 거의 뭐 18% 정도 좀 증가됐기 때문에 네. 아마 연간 수익률 기점에서 30% 정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힘들을 아마 올해 좀 보여주게 된다면 저는 추가적인 어떤 멀티플 부여 관점, 여전히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성과가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치가 상당히 좀 더디게 좀 가져가고 있지 않나 네.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21만 8천 원대, 물론 오늘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팬데믹 기간에 30만 이상 이후에는 좀 많이 주춤한 가운데 30만을 다시 언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추세적으로 보면 오늘 사실 호실적을 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가 반영 관점에서 한 최소 5% 이상 정도는 상승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전체적인 시장 영향들이 네. 발목 좀 잡지 않았나라 좀 판단해 보이고 명확한 방향성 관점에서는 올해 이제 연간 실적 추정치가 좀 상향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신약 매출 호조를 좀 유지적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여기도 해서 이제 신규 제품 포트 부분이 매출의 어떤 연동 효과, 실적의 기업폭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들은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 보면 1월부터 현재까지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크게 유입되고 있어요. 7,253억 정도가 유입되고 있고 기간이 1,000억 원대 유입되고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진 부분은 대체 잔고가 좀 높다는 점이죠. 네.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과거보다는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제시된. 다만 이제 저는 이 부분은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종료되고 난 이후에 주도주의 수급이 조금 완화되는 구간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을 회귀시킨다면 일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CDMO사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 유입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2020년도의 최고가 부근 대비해서 현재 성과 대비해서는 주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낮아진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뭐 재차 현재 구간도 저는 부담이 없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점진적 매수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황 변동 부분들 안에서 주가의 또 저평가 요인들은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어떤 이점들이 다소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만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된다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셀트리온 뭐 저는 중장기 관점, 뭐 장기도 아니죠. 중기적인 목표가 30만 원 도달은 올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30만 회복 올해 중기 정도에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로열티 비율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오늘도 사실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총 1위 대장의 역할을 갖고 있었고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은 좀 최근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주가 좀 빠질 만한 이슈인가라는 생각이 자꾸 좀 복귀가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트로다이스시의 이 수익률 로열티 수입 부분이 5%대 추정해서 한 2%대로 좀 밝혀진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좀 평가하면서 TP가 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네. 일단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이 상황들 현재 할로자임의 특허 리스크가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성과를 보면 GSK 자회사 테사라와 최근에 나왔던 기술 이전 계약 이 부분에 대한 로열티 기대라든가 전반적인 마일스톤 유입액은 좀 낮지만 네. 이 부분을 평가 절하할 사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키트로다 SC는 이미 미국에서 시판 허가가 되면서 해당되는 어떤 플랫폼의 가치는 이미 입증이 좀 된 것이고요.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도 사실 할로자임의 특허 분쟁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를 좀 이어졌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 가치는 오히려 상당히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 고가 관점에서 11월 14일 주가가 56만 9천 원 대비해서 좀 많이 낮아진 네. 수치인데 이게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어떤 이 로열티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진 원인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좀 중요할 부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성과 부분들도 재차 좀 이어진다면 저는 가치에 대한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낮아진 로열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키트로다 SC가 글로벌 확장 기조를 얼마만큼 좀 빠르게 가져갈 것이고 기존 IV 제형제 대비해서 SC 제형제의 전환율을 얼마만큼 좀 끌어올릴 것인가. 이제 보수적으로 좀 집계됐던 부분이 4%대 추정된 건 말도 안 되는 수치고요. 이 부분은 다른 경쟁 약물이라든가 기존의 IV 제형제가 SC 제형제로 전환되면서
일단 이 전환율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편차를 보면 한 25%에서 많게는 40% 이상, 뭐 크게는 65%까지 좀 상향된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알테오젠의 이 SC제형제의 전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입되고 있는 뭐 기대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준다면 충분히 이전 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의 어떤 기대되는 키워드 하면 비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라일리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뭐 위고비로 시작해서 일라일리의 마운자로가 어떤 수요 폭발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우리 기업 중에서는 비만에서 앞서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전 비만 치료제 섹터 이제 좀 선별적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좀 이전부터 강조를 좀 드렸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2.5세대 약물로 고도화된 부분들. 우리가 1세대 약물은 매일 맞는 GLP-1 주사제였고 2세대 약물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그래서 지금 뭐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가 글로벌 석권을 좀 하고 있고요. 네. 3세대 약물까지는 아직 개발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한 2.5세대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렇죠. 경구용 예.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12월 기점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시판 허가를 받았고 지금 1개월 복용량이 한 149달러로 좀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인정을 좀 득한 이후에 가격은 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GLP-1 주사제가 좀 대비했을 때 일단 2.5세대 약물의 수요는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고 아마 지금 동일 지표에서 뭐 GLP-1 주사제보다 뭐 경구형 제제가 더 일단 뭐 체중의 감량 효과가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교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이라면 충분히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관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비만 치료제는 GLP-1의 유사체를 좀 가져가는 개발 건들보다는 패치형이라든가 경구형 제제로 좀 기술 고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내지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이죠. 일단 약물을 뭐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요요 현상을 좀 억제시키는 비만 치료제의 메커니즘과 상당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펩테론이라든가 뭐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는 해당되는 유효지표에 대한 성과가 입증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 이런 관점에서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경구형 제조 관점에서 D&D 파마텍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랄링크라는 이 플랫폼을 메세라에 좀 기술 이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화이자의 이 경구형 비만 치료제 개발 성과가 좀 맞물리면서 속도를 좀 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입증될수록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주사제형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상업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동일한 어떤 경쟁 요소 안에서 가격적인 이점을 통해서 진입 요건들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펩트론과 인멘티즐랩, D&D 파마텍, 한미약품 짚어주셨는데요. 현 구간에서 그렇다면 K바이오에서 어떤 키워드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수급 요건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가 일단 작년에서 굉장히 크게 좀 주가 상향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가 좀 명확한 기업들 위주로 좀 재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막연하게 뭐 임상을 진입한다, 임상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라는 기대감들은 리스크를 좀 수반하고 있죠. 이런 관점들보다는 현실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 연속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대형 바이오주 위주로 좀 선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작년 뭐 ESMO라든가 올해 초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벤트에서 수급 요건들을 좀 반영시키지 못했어요. 다만 이번에 4분기 어닝 시즌이 좀 종료가 좀 되면 일단 뭐 단기간 상승했던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도 일부 가격의 어떤 조정 구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제약 바이오 sektor의 수급 유입이 좀 기대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뭐 4월과 5월로 좀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학회 이벤트와 좀 맞물리면서 기술 회전에 대한 뚜렷한 방향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의 관심 있는 어떤 비중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 이전의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4월, 5월에 학회의 어떤 보고들, 결과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전력 수요 폭발 AI 데이터 센터주가 주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AI에 대한 뭐 기대, 반도체 이런 수요들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주요 수혜주들은 어떻게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시스코 AI 서밋에서 좀 발표됐던 내용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는
AI 병목 관련된 기술 리스크 이 부분은 기술이 핵심이 아니다. 이 부분은 물리적인 요인, 뭐 노후된 전력망이라든가 전력 수급이 좀 화두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는 점에서는 네.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연간 이 캐펙스 투자 기조도 상향 유지가 좀 됐습니다. 오늘 구글도 거의 뭐 2배 가까이에 육박하는 수준의 캐펙스 투자 기조를 좀 밝혔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미국 안에서에 대한 AI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확장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동 효과를 보면 지금 골드만삭스가 좀 전망했던 리포트에서 사실 2027년도까지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 부분 한 50% 정도, 2030년도까지 전력 수요 뭐 165% 정도 증가될 수 있다. 이건 2023년도에 일부 미국 지역에서 뭐 정전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과 좀 동일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네. 감안해 보면 전력 수요는 단순한 뭐 전력의 노후된 전력망을 좀 교체하는 수요를 넘어서 뭐 신규 수요죠. AI 데이터 센터의 뭐 필수 시설인 뭐 ESS 여기에 연동되는 초고압 변압기 같은 어떤 설비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들은 당분간이 아니라 2030년도 이후 저는 한 2035년도까지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 여건들 충분히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역시나 초고압 변압기의 어떤 이 캐파 확장 부분들 증설 투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모두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유럽의 어떤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는 부분, 거기서 초고압 변압기가 주목이 된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의 핵심 투자 키워드는 초고압 변압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초고압 변압기 부분들에 대한 수요인데 사실 작년 상반기의 전체 실적에 대한 누계 그리고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개별적인 요소를 보면 그러니까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이 수요 부분들이 상당한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향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일단 3분기에서 단순하게 4분기까지 넘어왔던 기업들, 뭐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던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추정치가 더 증가됐던 요인들은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반영되면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 부분이 실적으로 좀 기여됐던 부분들. 네. 이 부분의 일회성보다는 올해 확장 기조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는 초고압 변압기의 수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부과되는 뭐 송배전망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뭐 전선주와 뭐 관련된 가격들은 뭐 연동해서 좀 가져갈 수 있지만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상승했던 것들을 좀 대비 봤을 때 수익률 지표에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주보다는 여전히 초고압 변압기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원전이 중요하냐 아니면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충돌하는 양상이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재생에너지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슈 뭐 재차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전력 수급에 대한 대안이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보더라도 이 부분을 모든 전력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가 없는 그런 과정이라면 뭐 산업단지에 관련된 유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조달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관건은 사실 전력의 어떤 생산량들보다는 전력을 보내는 과정이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를 다 도입해서 가져가기엔 효용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점의 SMR이라든가 대형 원전 같은 전력 수급을 위한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작년 12월 기점에서 일단 SMR 지원 기업 대상 한 두 곳을 좀 선정했습니다. 홀텍과 테네시 전력청을 좀 선임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SMR 프로젝트의 구체화를 좀 예고했던 부분에서 긍정적인 좀 기대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일단 한국과 미국의 어제 외교장관 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던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이 원전 부분에 대한 협상, 뭐 내지는 사업 협력들에 관련된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된 계기를 보면 올해 미국의 경우에도 32년까지 전체적으로 한 10기 정도의 대형 원전 그리고 SMR에 대한 추정치는 아직 뭐 정확하게 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 30기 이상 정도가 선행해서 좀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보다는 원전 산업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원전으로 간다면 두의 비리 가장 앞서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의 강점을 좀 갖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다소 좀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10만 원대를 좀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현대건설이 최근에 더 강하게 좀 상승해야 하게 된 그런 배경들은
홀텍의 EPC 독점적인 어떤 수주 관계 형성 안에서 작년 뭐 미국 에너지부의 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내용들 이 부분이 SMR 프로젝트의 기대요인들을 좀 반영시키면서 현대건설의 어떤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네. 사실 뭐 걱정할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올해부터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뭐 원전의 수주 성과에 대한 어떤 타임이 좀 지연된다고 해서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AI 데이터 센터양 뭐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량들이 작년 뭐 상반기 기점에서 한 1조 원대 중반 그리고 하반기 1조 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한 2조 원에서 2조 원대 중후반까지 오히려 수주의 연속 성과들을 좀 보여준다면 실적의 어떤 기여 관점에서는 충분한 어떤 업사이드가 좀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AI 데이터 센터 주목되는 부분들 짚어봤고요.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SS의 기대감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주의 동력은 다시 ESS인가? 사실 뭐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도 그 양이 굉장히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SS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2차 전지주의 동력의 주요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2차 전지 섹터 배터리셀 3사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가장 중점을 좀 갖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비중이 높죠. 예. 다만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ESS 배터리양으로 좀 선회돼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LFP 배터리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고요. 네. 3원기 배터리까지에 대한 수요 확장이 이어지면서 삼성 SDI가 이제 올해부터 가시성 있는 어떤 수주 성과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부각됐는데 네. 대체적으로 주가 수익률을 보면 일단 뭐 삼성 SDI가 한 1개월 기준에서 45.8% 정도 상승했고 나머지는 8% 정도 상승에 국한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ESS의 성과들보다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기대감들이 수급으로 좀 반영이 됐는데 일단 ESS 부분에 대한 성과가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의 어떤 큰 반향을 좀 이끌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전기차 캐즘의 어떤 연속성. 이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워낙 낮아진 실적의 기여치들을 얼마만큼 수익성 방어 차원에서 ESS 수주 성과로 방어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가동률 관점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의 가동률을 좀 상향시키면서 분명 어떤 성과가 좀 가장 빠르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삼성 SDI의 경우에도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의 경우에도 올해 뭐 1분기부터 일부 라인을 ESS 3원기 방식으로 좀 구동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주 성과 연동되는 것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뭐 ESS가 전체적인 어떤 수익성 방어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완화된다는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 SDI가 올라간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따라가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최근 이 한화규셀과 1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획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될지 앞으로 LG 엔솔의 전망은 좀 어떠십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일단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일단 어닝 쇼크급으로 좀 표현된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AMPC 세액 공제액을 제외했을 때도 사실 적자폭이 좀 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전기차 캐즘 여파가 컸고 네. 다만 일단 반등의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9월 30일자로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가 좀 폐지가 좀 됐죠. 네. 그래서 9월에서 10월로 좀 넘어오는 과정에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45% 정도가 감소됐고요. 10월에서 11월이 한 5% 정도. 근데 12월은 오히려 정확한 집계치는 아니지만 한 15% 정도 판매량이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시그널의 반등이라기보다는 연말 프로모션 행사,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할인 행사 요건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이다. 그렇다면 이제 1분기에 10월 데이터에서 11월까지 넘어왔던 이 하락폭을 축소하고 정말 좀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반등 시그널들이 확인된다면 뭐 리튬 가격의 상승 기조와 좀 맞물리면서 수익성 회복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연간 데이터 관점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 부분이 일단 2025년도 4분기 저점 이후에 얼마만큼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관건이 될 텐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뭐 ESS라든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용 뭐 배터리를 공급한다 뭐 그런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도 뭐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 옵티머스에 공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라든가 성과가 구체화가 된다면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도입 예정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일단 이 부분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어떻게 편입이 될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셀 3사는 포함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연동해서 보면 이제 소재사들, 특히나 양극 소재사들의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일단 배터리셀 3사의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네. 이 부분은 국내 뭐 ESS에 관련된 어떤 도입량들 확대 관점에서도 상당히 정부의 정책 기여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재사의 경우에는 양극 소재 3사, 뭐 부가 소재의 경우에는 뭐 음극재라든가 뭐 동박 같은 부가 소재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일단 뭐 패시브 수급들에 대한 유입들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연속성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어떤 유입보다는 업황의 어떤 반등 시그널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 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1월 26일 기점에서 리튬 가격이 키로당 182원을 좀 돌파했죠. 최근 162원까지 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2원대를 좀 탄탄하게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3배가량 좀 증가한 폭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게 잘 유지가 좀 돼준다면 수익성 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도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게 전기차 캐즘의 어떤 영향을 2차 전지주가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전기차 캐즘의 해소 시점도 궁금한 거 사실 요즘에 이 로봇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언제쯤 연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뭐 폭발에 대한 위험도 없고 충전이라든가 에너지 밀도가 좀 높다 보니까 뭐 성능 관점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최근에 주가 좀 강하게 좀 상승했죠. 네. 다만 좀 한간에서는 사원계 배터리가 더 유리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전기차 같이 고용량으로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극소용량으로서의 안정성들이 네. 좀 더 보장되는 부분들. 그렇다면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LFP 배터리라든가 뭐 전고체 배터리보다 삼원기 배터리도 충분히 효용성을 좀 낼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부상이 좀 됐는데 일단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의 경우에는 4680 원통형 이 삼원기 배터리에 대한 탑재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대량 양산 기회라 좀 맞물리면서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좀 구현된다면 굳이 이 부분을 전고체 배터리라는 부분들로 현재 좀 도입해야 되는가? 그렇다면은 삼원기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국내 뭐 배터리셀 3사, 양극 소재사들, 뭐 부가 소재 회사들의 충분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 1차적으로 갔을 때는 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도입량들이 크게 좀 증가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점을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상 향후에 뭐 전기차의 좀 가장 뭐 이상적인 대안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인데 네. 다만 대량 양산까지에 대한 시점이 상당히 좀 남아있는 점. 대량 양산 시점을 저는 뭐 일부 파일럿 제품이라든가 적용 요소를 빼면 2032년도 이유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시점상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일단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 타픽은 어떤 종목인지 짚어주시죠. 네, 저는 오늘 미래에셋증권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 영향을 해서 어제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좀 나왔고 네. 최근에 뭐 증권주 안에서 가장 내러티브가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상향 부분, 증시해탁금도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던 부분들, 거래대금으로 유입됐던 부분들은 브로커리지 수수료에 대한 어떤 실적 인입 효과가 이번 뭐 4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네. 스펙스 X에 관련된 상장 기대감들이 주가의 상방을 더 이끄는 모습입니다. 예. 일단 가치에 대한 평가 가치가 지금 1조 원대 초반까지 올라갔지만 최근에 뭐 맥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2조 원대 이상까지에 대한 가치 평가 부분들 이 부분이 향후에 미래에셋증권의 배당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좀 감안해 보면 저는 단기적인 수급 충분하다.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연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와 손절가도 제시해 예, 주시죠. 저는 단기적 목표가로 6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5만 원대 유지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격하게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공략해볼 만한 든든한 종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라임 히트픽 오늘도 딜사이트에서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수급은 좀 위험하고 코스닥도 외국인 수급을 지켜봐라라고 하셨는데 그 약세 시나리오가 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락 방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내일은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일단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국장 수급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코스피의 수급이 너무나 안 좋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는 외국인은 순매수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순매도로 마감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양대 시장이 모두 매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미증시가 급락을 했고 국장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수급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에 관여하는 이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바로 미국계 자금이에요. 미국이 약 41%로 압도적으로 1위고요. 영국이 한 11% 정도, 나머지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데는 5%에서 7%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이성 과열권에서는 국장 수급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계 애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오늘 밤 나스닥을 급락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주식을 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오늘 밤 미국 주식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도 아무래도 매수할 확률이 높겠죠.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급을 꼭 신경 쓰시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구간에서 괜찮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비이성 과열권에서는 특히나 수급을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미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나 좋지 않아요. 네, 일단은 제가 100% 맞출 수 없지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반등이 살짝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몇 번 시도했어요. 몇 번 시도했는데 반등이 정말 미약했고 다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특히 어제 본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주식 비중 최대한 좀 줄여놓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그러니까 국장의 추세가 완전 꺾였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국장은 글로벌 대장주로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미국은 진짜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고요. 그죠? 근데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이때까지 우리 국장은 잘 버텼어요. 잘 버텼지만은 언제까지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조심하자.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예를 들어서 급등하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가치, 이렇게 비이성 과열권에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로 추격하거나 하지 마셔라. 네, 아무튼 오늘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급등 좀 추격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지옥을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한다.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전략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종목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히트픽 종목은 OCI 홀딩스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로 상한가 부근까지 가주기도 했고요. 특히나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롯데 관광개발 이 종목이 거의 7% 가까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리뷰 도와드릴까요? 네네. 자, 어제 히트픽은 OCI 홀딩스였었죠. 그죠? 제가 보통 여러분께 드리는 히트픽 주는요, 하루 전날 미리 종목을 세팅을 해요. 미리 검색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방송 전에 미리 그냥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공개방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못했어요. 가족방은 이제 전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9.28% 정도 수익내고 팔았는데 공개방에 추천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OCI가 최근에 급등이 났던 이유는 이제 미국의 태양광 시장에 대한 어떤 지각 변동,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이 제품의 성능보다는 이 소재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들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핵심 요소가 됐다는 거죠. OCI 홀딩스는 어제 제가 강조드렸던 게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대규모로 생산을 하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베트남의 웨이퍼 공장까지 가동을 하면서 이 비중국산 소재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매수하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현재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이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의 공급량이요 매우 희귀한 수준이라서 이 미국 내의 태양광 설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OCI 홀딩스의 이 제품 가치는 더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폴리실리콘이 태양광에만 쓰는 게 아니죠. AI 반도체용 이 고순도 폴리실리콘도 그쪽으로도 쓰이게 되는데 때문에 이 OCI도 그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요. 또 꾸준한 또 자사 주소가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잖아요. 예, 아주 제가 올바른 기업이다라고 어제 표현을 했었는데 꾸준한 자사 주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그런 착한 기업이에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겠죠. 네. 앞으로 이제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지금처럼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오시아홀딩스의 시장 점유율은 더더욱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의 하반기에 텍사스의 셀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아무래도 세액 공제 혜택 규모가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7월달에 미국의 보조금 혜택 축소 관련해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보조금 혜택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현지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바지에 이제 밀어내기 착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수요 폭증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OCI홀딩스는 독보적인 이 탈중국 공급망을 갖추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재편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익과 또 정책적인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월 3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롯데 관광개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는 와중에도 제 추천주도 정말 잘 가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지난번에 추천드렸었던 그 7cm 미디어도 오늘 그 프리장에서 NX 프리장에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아무튼 롯데 관광개발은 여러분들 오늘 수익률이 한 10% 10 몇 프로죠? 12% 정도 나왔네요. 예, 수익 보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최근에 이 제주도 관광 시장이 이 내국인 중심에서 이제 외국인들 인바운드 위주로 제가 재편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또 특히나 뭐 중국의 비자 면제라든지 뭐 직항 노선 확대 이런 거에 대한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롯데 관광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제주공항이랑도 되게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또 도시명 국감 리조트를 운영 중인데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카지노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도 강력한 수익원을 자리 잡았고 호텔 투숙객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60%를 넘어섰어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숙박이라든지 이런 카지노 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행 부분 역시나 또 VIP 마케팅 통로로서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 8천억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가 비쌀 때 빌렸던 거 갖다가 이제 그 이자가 싼 상품으로 바꾼 거예요. 그죠? 갈아타긴 한 거죠. 그러면서 이자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것도 재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튼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바로 중일 관계 악화죠.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 지금 중국인들도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오고, 그죠?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으로 갈 바에 에이 그냥 한국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걔네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나라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반도체에서도 우리는 반사이익을 보고 태양광에서도 반사이익을 보고 이렇게 관광 쪽에서도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네. 아무튼 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꽤 크겠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26,3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히트픽주들 수익이 정말 잘 나죠. 네, 아마 제 공개방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꾸준하게 그동안 드렸던 종목들이 정말로 꾸준히 진짜 우상향 랠리를 펼치면서 고수익을 드려왔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좋은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QR코드 찍으셔서 꼭 공개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시장 방향성도 알려드리고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것도 짚어드리니까요. 투자에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제 공개했던 OCI홀딩스는 바로 상한가 부근까지 갔고요. 롯데 관광개발도 이틀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 주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좋은 종목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리뷰까지 도와드려봤고요. 다음으로는 관심주 꼽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심주는 디어유인데요. 디어유가 오늘장 시장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6% 넘는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조정
조정이 좀 기나 길었는데요. 이러한 조정을 딛고 오늘장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 매력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지수가 급락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7% 가깝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승 모멘텀 역시나 이 글로벌 영토 확장의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어유는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 다들 아시는 텐센트 뮤직 있죠. 중국의 거대 음악 플랫폼 텐센트 뮤직이랑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나 작년 말부터 시작됐었던 중국의 현지 인기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팝이고 걔네들은 죄송합니다. 얘네들은 C-팝이에요. C-팝에 IP가 대거 또 입점이 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떤 1등 공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동남아시아 시장의 핵심 플랫폼이죠. 목이 안 좋네, 죄송합니다. 죽스까지 또 서비스를 확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성장세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구독자 수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이 수익 창출 속도가요,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을 훨씬 앞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의 어떤 탄탄한 팬덤이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곧 이제 디어유의 어떤 로열티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로 연결이 됩니다.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그 플랫폼 파워를요, 이제 시장이 드디어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인데 수익 모델의 고도화에 있습니다. 최근 이 디어유는 이제 구독료를 기존에 4,500원에서 아마 5,000원 정도로 인상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실적 개선의 어떤 신의 한 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보통 가격을 올리게 되면 사용주가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아티스트와의 어떤 소통이라는 강력한 독점성 때문에 구독 유지율이 아주 견고하다라는 점. 네, 거기다가 여기에 더해서 구글이나 애플의 이제 지불하는 높은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앱이 아니라 웹상에서 결제 비중을 대폭 높인 그런 전략도 매우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제 수수료가 줄어들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즉 마진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실제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증권사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매출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실속 있게 돈을 남기는 그런 체질로 서서히 탈바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불가능한 어떤 아티스트 라인업에서 이런 것들을 또 빼놓을 수 없을 텐데, SM엔터의 어떤 강력한 아티스트들은 물론이고요. 또 최근에 스타쉽엔터의 그런 어떤 대형 기획사들과 또 협력도 더더욱 공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유명 아티스트들의 어떤 군 입대 공백 우려도 있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라이징 스타들이 아주 훌륭하게 메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독자 이탈을 막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또 네트워크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 아티스트가 많으니까 팬들이 모이고, 또 그 팬들이 모이니까 새로운 다른 아티스트들도 입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디어유가 제공한 이 버블이라는 서비스는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이 K컬처 팬들의 어떤 필수적인 앱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유튜브 인플루언서들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서비스의 확장성 또한 매우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오늘 이 A와 B의 이 저항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제 C가 남았어요, 그죠? 여기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C까지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C가 어디냐면 지금 45,000원 부분이에요. 45,000원 부분까지 왔다 그러면은 분할 차익실험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주는 디어유였습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엔터 쪽에서 압도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디어유고요. 수익 구조도 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 추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주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미래 에셋 벤처 투자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틀 연속 좀 지켜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정말 주가가 급등세가 나왔다가 스페이스X 모멘텀 받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 출회 관점에서 지금은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전문가님? 사실 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종목을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미래에셋 벤처가 어떤 주요 맥점을 찍었으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분할 차익 실현하셔야 되고, 절대로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역시나 오늘 빠지잖아요. 급락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뭐 그래도 이 중장기 전망만 봤을 적에는 좋은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전망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의 또 스페이스 X 때문에 얘가 주가가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페이스 X의 이 초기 지분을 대규모로 확보를 한 곳이 바로 이 기업이에요. 예, 그 중심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스페이스 X가 하반기 IPO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확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예, 그 뭐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또 기업 가치가 뭐 최대 2천조 원까지 스페이스 X가 2천조 원까지 거론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막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모멘텀만 보면 너무나 좋죠.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건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머스크의 이 AI 기업인 XAI 얘네들이랑 합병 가능성 얘까지 나오면서 모멘텀이 더더욱 더 단단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얘가 정말 이제 우주항공주를 넘어가지고 이 AI 생태계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어떤 수혜주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하지만 모멘텀은 좋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저항선 찍으면 위험하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어제 제가 딱 그어놨던 이 추세선 보이시죠? 네, 어제 딱 찍은 거예요. 네, 찍고서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죠. 네, 보유하셨던 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분할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어제 고점에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사실상 되게 무서울 거예요. 그죠? 네, 추격 매수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런 매매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원웨이로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분명히 중간에 어떤 지지라인에 대해서 또 지지라고 반등을 주면서 하겠죠. 그죠? 모멘텀이 강하고 추세가 강했던 애들은요. 한 번에 빠지기보다는 빠지더라도 계단식으로 빠집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전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페이스X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좀 과열된 면이 있지 않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드렸고요. 알려드린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는 히트픽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히트픽 종목들의 수익이 정말 잘 나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독점적인 시장 구축 기업을 공개하신다라고 예고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양자 컴퓨팅 기술이 임계점을 넘어가면서요. 우리가 이제 현재 사용 중인 거의 모든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소위 이제 양자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식재산처가 정부 부처 최초로 한국형 양자 내성 암호, 즉 KPQC를요 실제 시스템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어젠가 나왔었죠. 네, 이거는 정말 아주 큰 중대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KPQC가 뭐냐면요,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어떤 복잡한 죄송합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한국만의 새로운 암호 표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입은요. 단순한 어떤 보안 강화를 넘어서 국가 핵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 체계의 어떤 강제적인 세대 교체가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수조 원 규모의 어떤 공공보안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 결정적인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현재 암호 있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어떤 뭐 은행에 접속하게 되면은 암호 프로그램들이 막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암호들은요, 정말 쉽게 말하면 어떤 수학 문제를 되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도 그 암호를 풀려면 정말 수백 년 이상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잖아요. 보급화되면요, 얘는요, 이 복잡한 이 수학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어버려요. 여러분들 슈퍼 드릴처럼 완전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드릴이 완성되면요, 금융 시스템, 국방, 뭐 개인정보, 이런 어떤 금고들은 한 번에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양자 내성 암호인 PQC예요. 이건 슈퍼 드릴로도 뚫을 수 없는 완전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수학 알고리즘을 적용한 새로운 스타일의 금고거든요. 특히나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만 교체를 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지식재산처가 왜 서두르고 있냐면 해킹 세력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보를 그러니까 지금은 풀지 못해요, 암호를. 근데 그 정보들을 미리 가져갈 수 있잖아요. 풀지는 못해도. 그래서 걔네가 따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져갔다가 저장을 해라. 저장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양자 컴퓨터가 보고되면 그때 해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응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업은요, 국정원과 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함께 참여를 하고 또 지식재산처를 1호 시험장을 삼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성공했다.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이 모델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런 흐름에서 가장 눈여겨볼 기업이 바로 오늘의 히트픽스입니다. 디지털 신분증과 양자보호하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인증기관이라는 지위가 사업권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네. 특히나 이 히트픽스는요. 국내 1호 공인인증기관이고요. 수십 년간 국가급 보안 인프라를 운영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 A, 그죠? A를 돌파했어요. 돌파했고 지지를 받고 B까지 왔죠. 네. B를 이제 두드린 상태에서 오늘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크게 안 빠지고, 오늘이나 뭐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B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A를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C에서 D까지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찍으셔서 공개방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제가 종목도 알려드리고요.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그 안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차트 전략,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그리고 종목명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라임 힌트픽 오늘도 딜사이트S 김진균 전문가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팀 코리아가 총 출동합니다. 독일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K방산, K조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올해의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디톡 시간, 오늘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북미를 중심으로 방산 조선 산업의 이슈가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60조 원 규모라고 하고요. 동맹국 미국의 어떤 해군력 재편, 북극 항로 그리고 에너지 안보까지 현재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방산 조선 흐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최근에 그 다보스 포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도 거기서 갔는데 미국 트럼프도 사실은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였습니다. 중요한 연설을 했죠. 오죽했으면 그 사회자가 다보스 포럼이 창립된 이후에 이렇게 기립박수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다 정도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 일설에 의하면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삐져서 다시 관세를 때린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무슨 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사실 방산하고 좀 밀접합니다. 네. 방산조선이. 마크 카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세계는 강대국 중심의 규칙 기반 질서는 이미 균일이 되었다. 이제는 미들 파워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 연설의 핵심입니다. 네. 근데 이 연설하고 방산과 조선이 어떤 역할이 있느냐? 그전에는 미국 중심 혹은 중국 중심의 2강, 3강 체제의 하에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네. 안보도 그들의 규칙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나토에다가 미국 안보를 맡겼고요. 그리고 아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안보를 맡긴 상태였고 중국은 중국 중심이었고 네.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았던 시대가 계속 한 70년 2차 대전 이후에 있어 왔었죠. 전 세계에서.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런 균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 미들파워 국가들, 뭐 우리나라, 캐나다, 일본 미들파워 국가들이 그들에게 맡겨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이제는 스스로 방위를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대로 가면서 우리가 알듯이 방산이 이제 새로운 활로들이
그리고 미국 중심이었을 때는 사실은 미국의 이 방산이라는 게 뭐 대포 하나, 탱크 하나 사서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사실은 시스템주로 움직이잖아요. 예. 우리가 뭐 iOS 쓰는 애플의 그 안에 있고 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처럼 네. 무기도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연동돼서. 보니까 연동도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미국 중심의 무기 산업이 균열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로가 생긴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가장 큰 변화다. 아마 지금은 이번에도 우리가 잘 보면 잠수함 60조 수주를 하는데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움직여요. 근데 이게 뉴스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전에는 뭐 총수가 간다든지 뭐 다른 쪽에서 가서 기업 기껏 가야 차원에서. 예. 그렇죠. 기껏 가야 뭐 산자부 장관 정도가 가서 뭐 협력할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그 비서실장이 움직이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순히 방산 하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G2G, 국가와 국가 가버넌스와 가버넌스 간의 협력 체제로 움직여야만이 이제 방산이나 조선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대로 돌입했구나라고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수주는 어렵겠지만 수주 이후에 밸류 체인이나 파급 효과는 그 이전에 우리가 방산 뭐 몇 조짜리 방산을 파는 거에 수십 배의 가치가 따라 올라가서 지금부터는 방산이나 조선이 그런 식으로 수주가 될 때 네. 밸류 체인의 변화와 투자할 때의 어디에 관전 포인트를 다르게 봐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아직까지 많은 언론들에서는 그것까지는 짚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캐나다 60조가 이제 독일하고 우리나라 붙었는데 이게 우리가 수주가 됐을 때 그 파급 효과를 한번 느껴보면 네. 앞으로의 이쪽 섹터의 투자의 관전 포인트는 전혀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이 물론 이제 2차 세계전 이후에 이 국방력을 많이 좀 축소하고 각 국가의 어떤 제재가 있었습니다만 독일과 우리가 경쟁하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게 좀 감회가 새로운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각국이 뭐 국방력을 좀 강화시키는 모습들,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서 동맹국들에게 이 국방력을 좀 키워라, 국방비를 증액해라라는 요구들이 있잖아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K방산의 어떤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많이 연결되고 있죠. 네. 폴란드가 대표적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동유럽의 폴란드가 대거 수주를 한 게 이제 그 역할이고 물론 지난 11월 달에 이제 폴란드 잠수함 수주는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스웨덴에 뺏긴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 그 대국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세계 5대 군사 예. 강국으로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1, 2, 3위는 뻔하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네. 그리고 4위가 뭐 독일, 일본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도니까 프랑스 정도 다음에 우리나라 정도니까 굉장한 네.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불행이지만 이게 이제 자산이 된 게 아직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란 말은 우리나라가 아직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무기는 실전 배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실전 경험이 있고 실전 배치를 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잘 만들고 싸요.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구조적 변화는 대안적 공급처로 유상이 네. 공급처로서 유상이 이게 강화된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방산의 플랫폼화와 외교적 레버리지가 무척 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토탈 패키지로 네. 접근하기가 되게 곤란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캐나다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아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갔지만 네. 정유선 현대차 사장도 회장도 갔어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도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60조짜리 잠수함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잠수함을 비롯해서 에너지, 자동차, 제조에 대한 반도체까지 예. 패키지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현재는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강점이
굉장히 커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들이 저는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잠수함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어떤 산업, 에너지 기술 협력들을 묶은 대형 프로젝트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쟁국이 독일이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총합해서 우리가 그럼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독일하고 양적 구도가 붙었잖아요. 네. 일단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점은 뭐냐 하면 일단 딜리버리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적기인도 온타임 딜리버리가 우리가 독일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고 네. 이미 만들어도 받고 그러니까 납기 준수면에서 독일보다 아주 우위에 있는 건 분명한데 예.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의 강점이 뭐냐면 기술 이전과 MRO입니다. 이 무기 산업이라는 거는 단순히 무기만 팔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수주를 하고 제조해서 팔면 그리고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시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총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들어가고 요게 다 분류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유지 보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점은 연대성입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아직은 백인의 국가고 유럽과 아주 가깝게 G7 중에서 유럽과 가까운 곳에서 네. 이 부분에서 이번에 카니 총리가 미들파워 연대를 이야기했는데 그 미들파워 연대에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가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캐나다 측면에서는 더 싸고 더 빨리 오고 그리고 MRO 유지 보수 잘 되고 제조업의 협력 체계까지 주는데 굳이 독일에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유리한데 네. 또 국제사회가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순위 보니까 인도가 4위네요. 네. 네. 그리고 5위 안에 5위가 우리나라인데 핵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방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나 이 조선과 관련해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의 어떤 경쟁 양상으로 봤을 때 잠수함 건조 경험이나 뭐 유지 안보, 뭐 유지 보수 이런 것들 산업 패키지 측면에서 두 기업 중에 현재 앞서 있는 기업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오션이 좀 우위에 있습니다. 우선 잠수함 건조 실적이 23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 한 것만 17척이니까 장보고 1, 2, 3도 다 경험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판매한 것도 있으니까 이제 건조 실적에서는 하나오션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은 사실은 수상함, 그러니까 함정의 쪽에서 강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도 메인은 하나오션이고 네. 유지 보수나 이런 쪽에서 이제 협력을 하겠다고 해서 아마 이 HD 현대가 같이 따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좀 앞서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생긴 게 네. 우리가 지난해에 마스가 프로젝트 때 하나오션이 미국의 펠리조선소 인수했잖아요. 예. 사실은 펠리조선소는 실제 거기에서 어떤 이 배를 만들기보다는 MRO 목적이 더 큽니다. 캐나다가 가깝죠. 동부 해안 쪽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펠리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사업 패키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라든지 유지 보수 측면에서 하나오션이 좀 유리해서 이게 좀 강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기업은? 저는 역시 이제 그래서 메인이 하나오션이 됩니다. 하나오션이? 거기에다가 하나오션은 지금 하나에너지를 비롯해서 뭐가 가지고 있냐면은 캐나다에서 원하고 있는 게 에너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 LNG 쪽에도 하나오션이 하나그룹 강점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태양광 쪽에도 하나가 좀 가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걸 다 요구한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그러니까 그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뭐 캐나다 수주전의 결과는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번 과정에서 한국 조선 방산 산업이 이미 확보한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북미 수주전의 어떤 입지들 앞으로도 또 여러 국가들이 또 경쟁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나토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캐나다 이 수주가 큰 의미는 60조라는 큰 금액도 있지만 네. 독일하고 이겨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주를 해온다면 만약 이긴다면? 네, 이긴다면
이 북대양 조약기구 나토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저는 더 큰 의미라 봐요. 예.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무기라는 거는 지금은 옛날 재래식에서 발전된 게 IT 시스템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러면 호주, 유럽 등 미들파워 국가 연대의 중요한 키를 가질 수 있어서 이거는 단순히 국방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의미를 들줄 수 있는 강력한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동 국가나 이제 중국하고 좀 대결하고 있는 필리핀 같은데 이런 쪽도 우리가 잠수함이나 함성 같은 거를 수주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 외에도 뭐 나토 국가들, 북유럽, 뭐 중동, 남미 등 잠수함 함정 수요가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 3년간의 어떤 수주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원래 가장 그다음 큰 곳은 폴란드였어요. 네. 폴란드의 지금 오르카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게 한 금액이 꽤 됐는데 요거는 사실은 뺏겼습니다. 지난해 뺏겼고 그다음이 남아 있는 게 이제 필리핀이에요. 네. 필리핀에 이제 호라이즌 3라고 해서 현재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2척 정도를 추가 발주해서 신뢰를 보이고 있어서 네. 함정 잠수함을 잇는 통합 군수 지원 체계가 여기 이제 가능을 하게 됐고요. 여기 이제 중국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지 건조 조건으로 지금 호위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기술을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페루 시장도 있습니다. 페루는 이미 K2 전차가 들어가 있어서 이미 그쯤이 확보돼 있어요. 여기에도 노후 잠수함 교체 니즈가 있거든요. 이쪽도 지금 페루를 뚫으면 중남미 시장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서 페루 시장이 있고 노르웨이 시장도 있습니다. 그 독일 노르웨이 연합이 아주 강해서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독일이 지금 잠수함을 수주를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한 5년,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틈새가 있어서 속도전에서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어서 이런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들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큰 전쟁 이후에 70년간 어떤 세계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는 이 방산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면 진짜 글로벌적으로 어디에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방산업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방산과 조선을 함께 놓고 봤을 때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함정 건조해서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MRO 이 유지 보수 그리고 이후에 후속 무장 체계로 이어지는 구조 이 구조가 기업의 어떤 실적과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 방산과 조선 산업은 다른 섹터와 달리 수주 때 주가보다도 사실은 그 이후에 주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은 좀 몰락한 기업이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GE라는 기업이 있었죠. 이 기업이 재결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가 전 세계 발전소 터빈을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재결치가 그 당시 들어와서 제조하는 거를 30%로 줄이고 70%를 MRO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높였거든요. 방산이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방산이 이 MRO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네. 실적 예측이 가능이 높아집니다. 팔았으니까 당연히 MRO 따라오니까 실적이 높아지죠. 그래서 현금 흐름 원래 이 방산 조선의 가장 큰 단점은 수주하고 매출까지 있는 이 사이클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이 긴데 MRO는 이 길이를 좁혀줍니다.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MRO 사업이 되게 매력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이 극대화됩니다. 아까 이제 GE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에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보다 MRO 영업이익률이 3배, 2배, 3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극대화되는 게 중요한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의 할증이 그 할증을 막을 줄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주부터 매출에서 영업이익까지 나오는 이 간격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미국 그 함정의 MRO 시장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한 20조 되거든요. 20조 정도 되는 이 시장에서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조선소의 가장 큰 단점이 수주에서 매출까지 이루어지는 이 이격의 길이를 굉장히 줄이면서 조선업의
투자의 새로운 어떤 기준, 관전 포인트가 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뭐 하나오션, HD, 현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방산 기업으로 봤을 때 현대로템 뭐 지난해 주가 상승 정말 많이 했고요. 에라질엑스원 그리고 HJ중공업 등 관련 기업들이 추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을 주도할 K방산 조선업체 어떤 기업을 좀 꼽으시겠어요? 뭐 조선업은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오션, 오션하고 뭐 HD 중공업 현대, 예. 변함없을 것 같고 이제 이 지상 항공 유도 무기도 꽤 매력적이죠. 예. 지금은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뭐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궁이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LG 넥스원도 여전히 매력적이라서 저는 이 그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 때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로 쫙 몰렸다가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있는 게 방산조선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조방원을 다시 한번 좀 볼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방산 기업의 어떤 이점 말씀하신 대로 납기일이 빠르고 뭐 어떤 유지 보수 관리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가성비가 뛰어난 게 가장 큰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은데 실전 배치를 쓰고 있어. 그리고 한국은 잘 만들어. 네. 예, 이게 가장 매력적인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게 방산주가 최근 어떤 시장의 변동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 특히나 작년에 조방원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럼 올해 초의 어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흐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ETF를 보시는 분들은 방산 ETF가 엄청나게 오른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30% 오른 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때문이죠. 이것도 트럼프가 올해 내년도 예산, 국방 예산을 2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긴 한데, 그래서 미국의 ETF 시장은 굉장히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영향이 아까 이제 전체적인 국제 질서가 미들 파워의 연합 그리고 자기 국방은 자기가 지킨다는 이 흐름으로 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조방원은 다시 한번 쳐다볼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MRO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조선과 방산의 가장 위크 포인트가 수주에서 매출까지 이 불확실성을 메꿔줄 만한 매출체가 생긴 것도 저는 이전과 좀 다른 새로운 어떤 변화가 보입니다. 그럼 어떤 뭐 일각에서는 좀 과열이 되지 않았나라는 뭐 우려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과열되었다면 이제 반도체가 훨씬 과열되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반도체는 여전히 이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방산은 여전히 포텐셜, 여력이 남아있다.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조선방산업 쪽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성으로 굉장히 뭐 단위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계약 체결했다 어떤 수주의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실적의 어떤 텀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한 3가지 포인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조선과 방산은 공통적으로 긴 리더 타임 그러니까 수주에서부터 매출까지 영업이익까지 나오는 리더 타임이 가장 큰 위크 네.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그 수주 랠리의 정점 구간 피크 오더의 피크를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를 보는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네. 조선은 뭐냐면 신조선가 이게 이제 뉴 빌딩 프라이스 인덱스라 그러는데 네. 이 신조선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수주가 소식이 들리면 반드시 신조선가 프라이스 인덱스를 같이 보십시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인도 지연 및 원가 상승이 노출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수주하고 나서 노출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수주를 하고 나면 인건비 상향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환율도 변동이 있을 수 예.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가격에 반영되고 그 영업이익에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뉴스를 봐야 되느냐? 일단 조선 쪽이나 방산 쪽에 인력난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어 있는 걸 봐야 수주부터 뒤에 매출 영업이익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그 분기 혹은 반기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시면 미청구금 공사 대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네. 재고 자산이나 수익률 진행 자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못 받거나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들면 이걸 손실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기업들은 이 빅베스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재무제표에서 미청구금 대금이나 재고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수익률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리스크를 조금 상쇄시키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신조선가, 뉴빌딩 프라이스 인덱스, 그리고 인도량과 원자재 가격, 재고 자산이 어떤지, 수익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포인트를 지켜보셔라라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주목할 가장 큰 변수와 리스크하면 트럼프가 아닐까 싶어서 마스카 프로젝트, 골든 플릿, 그러니까 내세우고 있고 뭐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증액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우선 그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기업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카니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과연 이제 강대국 질서가 저물어지면서 미들파워 중견국 국가들이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네. 뭐까지 바꿔야 되냐면 에너지 체계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돼서 반도체 공급망도 바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중견 국가들이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과 방산, 방위와 관련된 것들, 특히 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국가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게 국가들이 원할 때 단순히 그 옛날에는 그 세계 질서가 아주 안정됐을 때는 그 품목만 사면 돼요. 우리가 대포가 필요하면 대포를 사고 네. 전차가 필요하면 전차 하나만 사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저쪽이 우리 친구 맞아? 확실히 너 우리 친구 될 수 있어? 를 확인하고 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제 정세가 방산 조선 섹터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네. 이거 투자할 때는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전에 방산 조선이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 우리나라 무기가 잘 팔리니까 이쪽의 기업의 가치가 올라. 요런 어떤 국면은 지났다. 이제는 연계 국면으로 이걸 같이 투자점을 같이 봐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의 스핀 효과가 빨리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무기는 사실은 잠수함도 요즘은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나머지 잠수함은 배터리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 하면은 디젤을 돌려서 배가 잠수함은 물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 2, 3일밖에 못 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물이 올라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충전하고.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배터리 기술을 가진 국가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독일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IT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IT가 강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국가가 뭐 우리나라 우리하고 정도밖에 중국밖에 없는 없겠네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민간 첨단 무기하고 밀접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산 무기를 수출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국가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방산의 스핀 효과는 기타 산업과 아주 밀접하게 같이 증가합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지금 확보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캐나다께 60조짜리예요. 그죠? 이게 한 기업이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정부가 이제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되고 보증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K 방산이 원팀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번 캐나다 수주 이 정도 규모의 수주를 한번 하고 나면 그 원팀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원활하게 경험이 생기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캐나다 수주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전의 방산의 국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저는 그래서 올해의 방산, 조선과 방산은 캐나다 수주가 되고 미국의 MRO가 되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수주 금액 자체가 뒤에 공이 하나 더 붙겠구나. 6조짜리가 60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관련 산업이 같이 크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크고 두 번째는
방산과 조선에 가장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두려워했던 게 아니 수주해놓고 문자재 오르고 하면 수익률 깎으면 어떡할 거야. 네. 이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게 MRO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20주짜리 MRO 사업과 이제 무기를 계속 팔게 되면 MRO가 더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기 하나 팔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게 한 10년, 20년 쌓이면 사실은 수주 매출 영업이익보다 MRO 영업이익은 더 클 겁니다. 그래요. 예, 영업이익 자체가. 네. 매출은 이게 70%고 MRO가 30%라면 영업이익은 여기가 30%, 여기가 70%가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투자의 확보가 될 수 있는 게 네. 있어서 저는 앞으로 방산조선은 그런 국면에서 조금 투자의 포인트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캐나다 수주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각 국가에서는 한국이 이런 강점이 있구나라는 걸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나토 국가들과의 추가 협력 가능성도 크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나토는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이 발을 뺐으니까요. 그러면 나토가 중국과 손을 잡을 수는 없을 없는 겁니다. 거고. 그러면 유일한 파트너는 저는 물론 그 안에 독일이나 프랑스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가성비 좋은 유일한 파트너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이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최근에 뭐 반도체, 로봇, 그러니까 대세 상승주들이 물론 오늘은 주춤합니다만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조선 방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성장의 여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 투자자들에게 조언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반도체의 대세는 뭐 계속 갈 것 같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이미 2027년까지 벌써 반도체가 공급 부족 사태라는 건 분명한 거니까 새로 공장을 짓더라도 2027년 이후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라서 반도체 주도는 무조건 가는 거고 로봇은 실질적으로 현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을 생산하는 게 2028년입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에 연결되는 거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K조선 방산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국민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섹터의 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 곡선의 불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불안감 이것들이 여러 명도로 사실 리스크가 꽤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올해 아주 잘 이제 캐나다 수주도 하고 이렇게까지 뜬다면 이 K방산은 새로운 국민으로 접어들 것이 분명하다. 안정적인 영업이익 곡선과 성장 네. 곡선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저는 이미 연초부터 물론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지만 외국계 자금들이 K방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이런 사실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오늘 뭐 K방산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무기 수출 함정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유지 보수 그리고 산업, 기술 협력 여러 가지 분야와 협력해서 대형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프라임타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